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정환이라고 하고요. 그 1992년부터 MBC의 취재 기자로 쭉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주문을 기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수업이야 수업. 이승만의 청년 이야기를 해볼까 예. 일대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이제 정말 청소년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좁혀보자 해서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겪기 힘든 시련들을 당할 때 과연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 자녀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라고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식사를 같이 오셨을 테니까 간혹 제가 이제 관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엔 이제 직업에 직접 들으시다가 거기서 끄덕끄덕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흥미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게 좀 교보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음악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소렌스탑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대대고등학교 교과입니다. 보통 교과들에는 무슨 뭐 산액 전기를 받고 뭐 강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뭐 이런 요즘 역술이들 하는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대고등학교 교과는 참 역사만큼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형이 1888년도에 완공한 배제학당 교사거든요. 르네상스식이고 지금 봐도 멋진데 당시 조선인들이 볼 때는 정말 경외심에 가득 차서 바라봤을 건물입니다. 이 이제 멋진 건물을 지으라고 미국 감리교가 돈을 보내준 이유는 조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기독교회를 만들어라는 취지였을 것이고 조선 정부는 반대로 선교? 말도 안 돼. 하지 마. 그냥 영어나 가르쳐라. 영어 허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장인 아테제네 목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할 게 조선사회, 신분차별을 찌르고 부패하고 게으르고 이런 삶을 개혁을 하려면은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성구적 교양을 교육받은 지식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 이념에 딱 맞는 사람이 학교에 찾아옵니다. 길이가 이승만이라는 학생이죠. 제 발로 온 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한테 일찍 끌려왔는데 그 한 해 전에 과거교육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가 돼요. 근데 이승만은 양반이었고 7살 때부터 과거 시험을 10수년간 준비해왔거든요. 공부 다 해놨는데 시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누워가지고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한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야 요즘은 영어를 배우면 벼슬을 할 수 있다더라라는 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배제학당 가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혹시 오늘 청소년들이 보거나 뭐 학부모님이시라면 이걸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주어지는 모든 자료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미치는 사람처럼 계속 외웠고 그리고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ABC 교육 안 직후부터도 뭐 할 말이 없어도 하루 종일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2년 만에 프리토킹이 가능하고 그리고 졸업식 때 대표로 영어 연설을 했죠. 그 비결이 뭐냐면 이 양반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전화번호 500개 외우고 10년 전에 만난 사람 막 기억하고 이 정도인데 천재는 아닌데 노력하고 또 하나가 대단히 본인이 자존심이 강해요. 더불어 조선 사람 영어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 양반은 부끄러움 안 느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10년, 20년, 30년씩 영어 공부하고도 외국 사람 만나면 막 현기증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게 없다는 것이 이 어학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했지만 아테제네 목사는 서구식 교양을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교양을 영어로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 교양이 쌓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재필 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 혼자 힘으로 미국에 와가지고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서구의 정신의학 사회에서 특강을 하는데 구름처럼 학생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서재필이 한 얘기 중에서 관리들을 백성이 뽑는다라는 말이 당시 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제도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꿈이 싹 트죠.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급진적인 사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재필이 야 우리도 미국처럼 토론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는데 당시 조선 문화는 남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천박하거나 때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좀 달랐습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나서가지고 협성표라는 토론회에 서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최초의 학생의 강부라고 볼 수가 있죠. 학생 활동을 쭉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배재학당 졸업 무렵부터 졸업한 직후까지 그 여러 신문 창단에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거든요. 협성의 회보는 협성이라는 토론회의 그 주간지인데 기관지인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논설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친나파 정부가 굉장히 좀 그 껄끄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 측에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교장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그 톤 좀 다운해라. 나 못 살겠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이 논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미리 사진이 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싫다고 때려쳐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만든 게 매일신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입니다. 이게 돈도 없는 그 청년들이 참 모험심이 강한 게 해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신문자가 발행이 됐는데 내부에서 또 으쌰으쌰 계획을 두고 다툼이 생기니까 나와서 제국신문을 만들거든요. 이승만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 겸 칼럼니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이 쓴 칼럼 그러니까 논설이 나올 때는 신문이 많이 팔리고 안 나오면 적게 팔리고 신문 판매 부스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참고로 그 민비가 시해당한 뒤에 엄비라는 분이 이제 중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엄비가 또 이승만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제일 힘들 때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몰래 도와준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큰 도움도 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독립협회에서 고종한테 그 내정 개혁을 하자고 싶은 이제 그 요청을 하는데 고종의 특징은 앞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말 바꾸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 학기 해놓고서 딴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이제 종로에서 대중집회를 여는데 그 간부들이 나서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청년들을 이제 연습을 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연사들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뭐 당시 문명이 90%였는데 어려운 말 한다고 다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특징적으로 이승만은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이게 이승만 이 양반이 뭐 천재라 그런 건 아니고 아마도 그 협상의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토론회에 선택을 시키려면 쉬운 말로 해야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선택을 위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승만이 한 말이 신문에 남아있는 저 대목이 있는데 내 불륜은 달라는 정치가 아니라 러시아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서구 영향들 얘기인데 그거는 내 물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고 내 물건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치우다. 그걸 치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설을 하죠. 만민공부인은 주체책이 깜짝 놀랄 만큼 대성을 부르었는데 고종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예요. 내가 황제인데 그 전제왕국인데 야 니네 백성 이름 난 어떡하냐 이 새끼라 그래가지고 그 독립협회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치호 부회장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승만을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이승만이 학생들하고 시민을 끌고서 경운궁 지금의 덕숭 앞으로 몰려가요. 그 대학 한민족사 처음으로
가두 농성이 시작됐고 이 농성이 거의 20일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가두 농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시로는 목숨을 건 거였어요. 전제 왕국에서는 아까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죽을 죄거든요. 왕국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겁에 질려서 흔들 때마다 이승만은 이렇게 부서졌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처절한 현실이었어요. 고종이 여기다 이제 경찰도 보내고 부대도 보냈는데 경찰관들, 병사들이 그러니까 위축이 돼서 일종의 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상들한테 니들 특권 부활시켜줄게 그러고서 몽둥이 들고서 2,000명이 살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깨부셨는데 몇 시간 뒤에 한양시민 수만 명이 돌을 들고 몰려와가지고 보고상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도 포기했습니다. 또 고종이 또 갑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협회 가부들 다 불러가지고 황제가 백성을 잘 안 하겠냐. 그냥 잠시 내가 수급파 관료들이 내 눈을 가려서 그런 거니까 얘기하고 잘해보자 그러면서 동료협회에서 허위 6주를 건의했는데 다 받고 거기다가 조직 5조를 하는 것까지 덤으로 보너스를 줘요.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기관의 초고적 형태의 의회 기능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순종기만증이 됐다면은 의회 침략을 별 문제로 한다면 내부적으로 정치적 근대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망치냐? 이런 사람이 망치죠. 자, 이승만도 중추원 의관 벼슬을 얻어요. 근데 중추원의 의원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 몇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너무 앞서갑니다. 대신들을 중추에 선거하자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각 구성권을 중추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황제 때 시험을 빡치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안에 박영규가 있었어요. 고종은 죽은 사람 중에서는 김옥표를 가장 싫어했고 사는 사람 중에서 박영규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걸 집어넣었어요. 더 문제는 박영규를 싫어했던 사람은 고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싫어했습니다. 박영규 이야기가 나오니까 썰물처럼 대중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놀랬죠. 그리고 고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료협회 간부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그리고 이승만 같은 주동을 했던 젊은 정치인들 다 사퇴 간직하고 감옥에 쳐넣었죠. 이때까지는 아직 실현이라는 걸 정확하고 있었으면 실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알렌 미국 공사가 조선 정부에 사면 요청하거든요.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고생 좀 시키고 풀어줄 요량이었었는데 일이 꼴려니까 같은 감방 안에 최정식이라고 아주 과격한 민주주의자가 있었어요. 이게 친구거든요. 근데 자꾸 탈옥하자고 그랬더니 이승만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보십니다. 야, 우리가 탈옥하면 또 시인들이 모일 거야. 그럼 만민공동회 가지고 우리 다시 우리 주장을 얘기해야지. 언제까지 우리 여기 감옥에 주저앉아 있을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글학자들 주시경이 배제했던 후배거든요. 권총 2자루를 넣어준 걸 들고서 휘두르면서 총을 쏘면서 탈옥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돼요. 바로 잡히거든요. 이제 중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알렌 미국 공사의 우리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야만적인 조선의 고문을 다 받아요. 한나절로 당합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고생을 했는지 50년 뒤에 나이 70에도 악몽을 꾸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제 황선신문에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승만은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 본인은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가방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나무를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 사진이 하나 잡아드린 게 있습니다. 이 칼은 묶여가지고 나무 칼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절망감, 두려움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안에 쳐다보지도 않던 이 성경책을
이렇게 팔을 내밀고 고개를 꺾으면 성인체에 보이는데 신약 성경을 미친 듯이 읽어나갑니다. 이게 내가 내일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레까지 읽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승만이 나중에 쓴 표를 보면은 그때 전방 안에 빛이 가득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상을 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승만은 그게 이제 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회심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태국이 되는데 뜻밖에도 무기징에 선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 고종이 이제 미국을 의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승만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저기 그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감옥에 가자 그러면 미치려고 그러고 뭐 저기 때문에 부르고 그럴 텐데 이게 방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좀 그러니까 본받을 만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 방법이 많습니다. 이제 이승만이 그 성경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라고 써있거든요. 그의 명이다 그러고서 그 정말 신분 낮은 주유수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한 번은 콜레라가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져 가는데 그걸 일일이 간호하고 그다음에 뭐 임종할 때 손도 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 자범들, 이 주유수들이 이승만을 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종이 이제 계엄파들을 막 싹 쓸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이 계엄파 지식 입장에서는 이 절망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밖에서는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먹으려고 그러고 안에 계엄은 다 무산돼 버리고 계엄파들은 전부 감옥에 있으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저기서 애들 모아놓고 사건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비 전도사 비슷한데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이승만이 특별히 이걸 전도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40명 넘는 양반들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수많은 물적 인적 투자를 해온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었어요. 개항 이후에 단 한 명의 양반들이 기독교 개종한 사람이 없어요. 신도들은 전부 다 노비, 머슴, 무슨 거지 여성들은 차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벽을 깬 겁니다. 이 기적 때문에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나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 기독교에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동서양의 서적들을 이제 그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책들 수백 권을 읽고 9권을 번역하거나 저술합니다. 그중에 특히 이 독립정치라는 책은 이승만을 싫어하는 학자들도 그건 뭐 좀 썼네라고 인정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그 주유수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일종의 뭐 슬기로운 가방상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하던 제국신문의 그 논설문을 익명으로 기울였는데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승만이 정말 영어인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수많은 영어 소설들이 있고 영어 잡지, 특히 그 뉴욕 아웃룩이라는 요즘 말하자면 타임즈 같은 그 고급 시사지가 있는데 통째로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우고 그 외운 거를 이제 그 다 읽은 잡지에다가 그 안보고 써봐요. 이런 식으로 그 수년간을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일을 하려니까 감옥 안에서도 바빴습니다. 바빠서 그 몰래 촛불을 들여다 밤에 켜놓고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그 총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5년 넘게 했죠. 1904년에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 이게 그 나라의 운명이 경력에 달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작은 힘이라도 모으지 않겠다 싶으니까
감옥에 있는 계약자들 다 풀어줍니다. 딱 한 사람 그래갖고 이승만. 고종은 정말 이승만을 싫어했다기보다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도 대입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다가 그 8월에 이승만까지 풀어줍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 선교사들의 로비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고종의 철칙근이 민영화에 찾아옵니다. 나중에 은사조약투에 자결을 한 내국자인데 이 양반이 이승만한테 원래 알던 사이였고요. 좀 하자.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일본에서 본이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크게 수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고종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오라고 그래요. 이제 당시 그 정부 예산은 전부 고종이 주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좀 적당히 좋은 얘기 해주고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고지 황소한테 이승만이 안 갑니다. 자기 이승만 고종 얼도 보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돈도 없이 출발해가지고 지지 고생하면서 어떻게 미국까지 가긴 가요. 그때 이승만이 본 미국은 천벌통에서 상상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이승만은 뭐라고 하냐면 반쯤에서 촌딱 같은 기분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발전성을 보면서 이승만이 그 이념의 세 번째 기둥인 그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름을 갖게 되죠. 어렵게 그 대통령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 소통상 조약에 서로 위험하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의적 수사에 해당한 거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은 몰라요. 도와준다는 줄 알고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루스벨트는 그 몇 달 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주막하고 휘두르지 않는데 어떤 나라가 도와주겠냐? 아직 거라. 그 카스라테프 조약이 이제 그 시어더 루스벨트 맺었는데 뭐 그거는 일본이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용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인한다 그랬는데 그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용인한 건 맞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꺼렸으니까 일본이 대신 막아준다고 생각했을 거고, 뭐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용인하다한테 미국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꿔먹은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은 한국도 없었습니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던 나라라고 생각했죠. 자, 이제 어떤 밀사 업무는 성공을 해도 실패해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왕 온 김에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때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때 박사까지 받아요. 이게 걸린 시간이 5년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승만을 천대를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전에 준비 기간이 무려 5년 7개월 있었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읽은 책, 공부한 영어 이게 전부 다 비판이 돼가지고 이런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전시중립이라는 논문은 당시에도 우수 논문 선정이 돼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졌고 인쇄해졌고요. 그리고 110년이 된 지금까지도 간혹가다가 학자들 인용을 한답니다. 그 내용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수업이 학적 분석을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설명을 여기서부터 드릴게요. 1918년에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전쟁이 끝납니다. 팽팽했던 양신형의 대결이 미국이 침략하면서 한쪽은 기울어졌고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들이 다음에 파리에서 모여 저우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강화회의를 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윌슨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민족 자유주의거든요. 이거는 다 아마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지를 봤던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이제 기대와 흥분을 했고 미국 한인들의 지도자였던 안창호가 대표를 파견하겠다 그러면서 이승만하고
당대의 천재가 이제 있던 정한경, 또 수평장이니까 대학 교수라고 있었는데 민찬 세 사람 정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뜻밖에도 비자를 안 내줍니다. 뭔가 막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밀슨은 그 미국은 식민지를 독립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밀슨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식민지가 필요 없어요. 식민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역국이 필요했거든요. 말이 좀 이렇게 엇나갑니다만 그 남북전쟁 직후에 남부 지역 농장주들은 전부 자기들이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흑인 노예들을 이제 뭐 똑같은 사람들을 이제 임금을 주고 노동자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때까지 노예를 고용을 하려면 총으로 지켜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맞으면서 노예들 또 이거는 참 많은 거예요. 얼마나 주고시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매 그리고 저 목화 1kg 반면 1달러 2kg 2달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이제 차지했거든요. 이제 스페인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차지해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독립시켜가지고 미국 깡통 팔고 비싸게 팔고 필리핀 바나나 싸게 사오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무역 규모를 넓히려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을 시켜야겠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구대국의 강대국들은 그 종주국가 식민지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든요. 반발을 하는 거죠.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밀슨이 거하는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해전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진 식민지를 독립시키되 만약에 독립 과정에서 당신네 식민지가 좀 소란스러워질 것 같으면 그 위임 통치 기간을 갖자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이 나라들이 벌써 패전국 식민지를 다 나라 가졌습니다. 비밀 정토해가지고. 그래서 밀슨은 혼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전성국의 그 식민지 대표를 파리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도 모르는 이승만은 고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그 정상경이 박사님 하고 쫓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독립청원서서는 그냥 봐주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주변에 친한파 교수들 전문가들이 조언해 준 내용인데 자 너네 한국도 위임 통치 파트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위임 통치라는 거 독립을 받으니까 그거라도 잡으면은 나중에 독립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볼 때도 안창호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그래요. 안창호도 임원회의 열어가지고 승인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하와이의 박용만이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당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의이다. 어디 독립을 놔두고 위임 통치한다고. 이건 일본에서 빼가지고 서구에 심지어 팔아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 경문을 써서 전 세계 독립운동가들을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하고 박용만은 원래 한성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사람인데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노선이 무력투쟁 외교론이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최대 정적으로 추락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입장에서는 두 사람 간목 싸움 자기가 뛰어든 거니까 안창호 선생은 참 선한 사람이고 참 위대한 독립운동가인데 단점은 남한테 옹모는 걸 못 견디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빠질 테니까 대형 둘이 오해협력 하시는 바람 아니다 빠져버리고 이제 이승만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 위임 통치 문제가 두고도 이승만이 발목을 잡거든요. 자, 이런 사이에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납니다. 사회운동 뒤에 각지에서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전국 강요들을 발표한 임시정부가 6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승만은 대개 국무총리, 집정관 총재, 대통령 등
정부 수반이거나 최고위층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이승만은 그 해방 이후에 미군 세력을 들여 모아가지고 나라를 자치한 게 아니라 이미 만민공동회 때부터 시민 지도자로 이름을 얻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하버드 석사, 프리우스 박사라는 건 개인의 영광의 뿐 아니라 나라를 빼앗긴 이 조선 청년들한테 열등을 지극하게 해주는 굉장히 그 프라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1910년쯤 되면은 당연히 민족 지도자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항구적인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중국 상해로 모여드는데 거의 대부분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고 합의가 돼요. 그래서 만장일치 추대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 신청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착수한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맹공을 퍼붓고 결국 표결로 가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거든요. 신청 선생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박용만하고 친해요.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용만의 시각을 통해서 이승만을 봤어요. 그러니까 악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이 양반은 철저한 무력투쟁론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의론뿐만 아니라 안창호의 신념양성론도 이 양반 책에 보면은 지옥에 빠져야 새끼들, 지옥에나 가야 될 놈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신천은 할 말이 없는 게 파리로 김규식을 보내요. 파리 가면 김규식이 낸 독립청원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의 감독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 동안 국제 감독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국제 감독이 당시에 뭐예요? 그게 위임 통치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은 일종의 전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승만은 여하튼 중국으로 갑니다. 상해로 갑니다. 풍경이 좋지 않죠. 상해에 있는 이승만 지지자들이 이 비밀 정보를 보내와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이 여기 와봐야 모욕이나 당하고 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뭘 해나갈 분위기가 아니다. 오지 마시고 꽉 오려면은 몇만 번 돈 좀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이게 박용만이나 안창호나 이런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일종 기금처럼 돈을 좀 이렇게 세입을 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박용만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투쟁 준비를 했고, 안창호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임시정부가 기재 갖춘 것이 안창호가 임시정부 맡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승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독선적이었고 본인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동포들이 나한테 필요한 자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에 치가도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축제하지 않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천년별명이겠지만 대신에 자기 팔을 만들고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기는 조금 걸림돌이 있었죠. 이제 그래도 상해로 가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빈손으로 온 이승만이지만 환영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신문을 보면 뭐 봐라, 뭐 우리 대통령이 우리 원수가 오셨다, 뭐 이렇게 제목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던 이동기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이임선 시정 사과해라. 당신이 상해를 비울 땐 국무총리한테 권한을 비운다. 그리고 대통령제 말고 소비에트 같은 위원제로 가자. 이승만이 다 거절하거든요. 하도 이제 분란이 심해지니까 강요들이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위인통치청원에서 사과합시다. 그럼 일단 하나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안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승만에 대한 공격은 첫째가 무력투쟁론자 같은 경우는 물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한정된 자산을 의교로이나 신뢰 양손에 뺏기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이 사회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의 걸림돌을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창호를 택도로 하는 서구파는 기업화하고 지역간이 심했습니다. 이건 지금 영원한 갈등이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은 원칙을 우수합니다. 타협도 안 하고 뭘 좀 해보려고 협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란이 심해졌는데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지킨 원칙이라는 것이 해방된 이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까에 대한 이념투쟁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승만은 자기의 이념을 보수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이승만이 왕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런 기라성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김구가 이승만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언제까지 좋았냐? 그 건국 석 달 전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뭐그 길게 설명은 되게 뭐하겠지만 그리고 김구의 약점이 위험한 각설하고 나중에 그 남북 협상하러 손에 갖다 돌아온 다음에 그 중국 대만 영사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내가 부동 가보니까 남한은 건국을 해봐야 안 돼. 그 군사력으로 또 무너질 거야. 라고 넋두리 한 거를 위험하니 화가 났던지 이승만한테 줘요. 근데 이승만이 그걸 공개를 안 합니다. 이 김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라도 위험한 각서를 공개를 할 경우에 김구는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었을 건데 박용만을 잃었던 의형제 박용만 이승만 입장에서는 김구까지 이렇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입장 내각 명단을 보면은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을 했습니다. 어느 등용이냐? 하고 경찰 등용을 했고 각 기관장이나 장관급들은 거의 대부분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민족주의자 그룹의 대표였지 왕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입니다. 이 상해에서 브리티시 분란이 없다가 5개월 만에 돌아가요.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기간에 가장 오래 머물렀고 이승만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 돌아온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1900년 초에 이제 사탕수수반 농장 근로자로 왔던 1세대 근로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들이 되거든요. 근데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당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도 없으니까 노후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상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동지 식사회사라는 회사를 세우죠. 이 노인분들 도움에다가 다른 교민들 도움까지 많이 모아서 롱아일랜드의 올라이라는 지역에 황무지를 넓게 사요. 거기다가 동지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을 붙이고 개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만 져가지고는 도저히 회사가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말을 들어보니까 호탄에 수치들이 간다더라. 부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야잘수들을 막 배해서 수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서 미국 물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수사요 갔더니 미군들이 한 얘기가 그거 호텔은 특수수시야. 그래서 이거 아니야. 난리가 났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미국 해군이 조선소에서 복제를 쓴다는데 이번엔 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서 몇월며칠까지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그러고 제재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래가지고 복제를 만듭니다.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미국 해군부에서 검사해보더니 불량품 판정을 내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더군다나 그때가 대공황 시기였기 때문에 버티고 버텨내고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이승만을 믿고 있던 노동자들은 노후장관 날리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쫓겨납니다. 근데 그냥 쫓겨난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친이승만, 반이승만 교민들이 강목 들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승만이 분란을 일으켜서 교민들이 싸웠다는 건 이때의 상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승만은 큰 병원이 있어요. 기업병이라는 것이 내가 트윈스턴 박사인데 박사는 필요 없고 너나 맹자 잡아먹는 이런 사람 필요 없다.
전문 경영이라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교훈을 얻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이승만은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제 그 신념을 갖게 되는데 그건 먼 훗날의 일이고 이제는 지금 현재부터는 지금 완전히 고단해진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이승만 구해영 사건이 벌어집니다. 1931년에 일본 간동군이 본국 정부의 허락도 없이 만주를 점령해서 나라를 세워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허사대 같은 국제연맹이라 하더라도 이런 노골적인 침략 행위를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총리를 소집합니다. 제네바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규탄하면은 나가버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제적인 기술 속에 잡아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침략을 용인하면 이거 완전 허가장 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자, 또 중국 입장에서도 멀쩡한 자기 땅을 뺏겼는데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막 장개석이 북부를 완수한 직후라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입도방송 못하고 있는데 이때 이승만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뭐냐면 자 일본 쟤들 지금 뭐 놔두면 쟤들이 만점 먹고 말 것 같으냐? 아니다. 중국 다 석군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까지 다 공격할 놈들이야. 그러니까 호주, 인도 그 얘기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주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안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일본 대표가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죠. 이거야말로 이승만이 기대했던 겁니다. 이승만이 여기서 유기적 대승리를 거두는데 첫째는 한국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렸고 두 번째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이건 결국 시간의 문제인지 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세 번째는 장애적을 비롯해서 중국인들이 이승만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국 독립운동가한테 고마워가지고 이승만이 미국 돌아간 다음에 밥을 무지하게 많이 먹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이승만도 외교전에서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나라에게까지 떨어진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축적됐었고 또 하나가 인맥 관리예요. 이승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보고 있다가 어떤 미국 국회의원이 하원의원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편지를 써요. 그리고 약간 반응이 있으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리고 누구 이제 생일 같은 거 기억했다가 만년필에 하나 보내고 이런 거 수백 명을 수십 명을 관리를 해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 제네바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해방된 이후에 이승만의 큰 자산이 되죠. 또 하나가 이건 이런 인맥 관리는 천성적인 게 해방 이후에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주의 아들들인데 재산 뺏기고 가족이 죽고 호롱담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악에 바친 친구들이었어요. 원래 따지고 보자면 김구 쪽 사람들인데 김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인 사람이었고 이승만은 누가 가서 얘기를 하면 들어줍니다. 도와주기보다 먼저 아픈 얘기도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줘요. 그것이 서북청년단은 자기의 조직으로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하여튼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냥 안 돌아가고 옆에 여자가 하나 있었죠. 프란치스카 만나서 대상 같이 갑니다. 프란치스카 있고 프란치스카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과정도 재미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여기 누구한테 프란치스카가 이거 술집은 아니고 웨이트리스였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래 오스트리아의 소다스 공장을 하는 집 안에 셋째 딸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동차 경주 선수랑 결혼을 시켰는데 이 남자가 동거녀가 있었어요.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 또 살다가 엄마랑 같이 이제 아버지는 그래서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83년인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해외 여행을 하다가 제네바에 와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33년 국제연맹 회의 총회
직전이라 호텔에 굉장히 막 갑자기 번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승만이 제밥을 먹으러 내려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웨더미 한 다음에 그 프란치스카랑 프란치스카 엄마 둘이 앉은 테이블에 가가지고 여자들 테이블에 남들 앉히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양에서 온 고귀한 분이신데 자기 좀 같이 앉아 합쳐서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미안한 부탁하니까 뻥을 친 거예요. 고귀한 분이라고 그러면은 또뭐 중국이나 그 일본 황족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와서 앉아서 주문을 하는데 그 식전 양배추하고 감자 2개 시켜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프란치스카 물어봐요. 참 궁금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그리고 이제 코리아. 나 책에서 봤어. 양반도 있고 금강산도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미국에서 수만 번 강의를 했던 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밤 나올 때까지 쫙 정말 이빨을 털어요. 그때 이승만 나이가 60이었고 저 35, 아니 58세 한참 25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란치스카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딸이 오랜만에 얼굴이 밝아지니까 놔뒀어요. 그랬더니 둘이 눈이 붙잡아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죠. 엄마가 막 중자다자 그러고 여튼 그렇게 해서 결혼했습니다. 자, 둘이 하와이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인기독학원 이승만이 옛날에 세운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방을 차리고 이승만은 교장, 프란치스카는 교사 겸 사감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 하와이에 돌아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인기독교회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한인기독교회가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지 식사회사가 망할 때쯤 그 교회 건물을 은행에 저당을 잡혔다가 빚을 못 갚아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때 민찬호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 있었는데 화를 내면서 귀국해버리고 다른 목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조금 좀 그래요. 추적작 싸우다가 그 땅을 또 저당을 잡혀가지고 대출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이승만 반대파들 재판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민들은 눈 멀뚱멀뚱 뜨고 집도 전혀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 상태로 이제 그 한인 기독교 강당에서 매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승만이 와서 그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한 노하우는 뭐냐면 당시 미국 수사위에서도 프리스턴 박사라는 알아줬어요. 그 윌슨 대통령이 딸이 결혼하는데 하와이에 초청장이 2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있는 부자들은 이승만이랑 자기가 안다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였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인 기독교의 재건축위원회에 미국 부자들을 때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승만이 이제 그까지 베개를 팔아먹는다, 매국노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비에 제가 그때는 안 해봤습니다만 3분의 1 이상 반 사이를 내요.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모금동을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은 떡 만들어서 팔고 젊은이들은 알바 뛰고 어린애들은 가가지고 거리에 사탕까지 팔아가지고 모아서 이 교회를 짓죠. 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광화문 모델을 가지고 교회를 쳐놓고 4년 만에 이승만 이제 돌아갑니다. 그 측근들이 선생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은퇴하셔서 외교 활동하시고 책 좀 쓰세요. 그래서 돌아가서 국민연구를 재연을 하고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이게 재팬인사이드 아웃이거든요. 일본 명확히 이 책의 첫 문장은 산불을 저절로 꺼지지 않는다. 내용은 일본은 분명히 제국주의 침략 나선다. 전쟁한다. 근데 당시 미국 사람들 반응은 아주 이랬어요. 젤감탱이 또 거짓말한다. 지네 한국 독립시키려고 우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42년 12월에 이게 터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 책이 매지입니다. 태평양 정상을 나가는 모든 장교들은 어떻게든 이 책을 줄 수 있게 나갔어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2층 집을 사서 1층 김유연 사무실을 쓰고 2층은 차림집을 썼죠. 프란체스카한테는 이때 항상 행복했던 시절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보면 곳곳에다가 한국이 독립해야 일본에 도발을 나갈 수 있다는 걸 곳곳에 이렇게 코드처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죠.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전쟁 기간 내내 세 가지 유격에 요구합니다. 임시정부 승인, 참전, 반복은 지원. 하나만 들어줘요, 미국은. 이 국무부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렵게 미국이 이제 한국이랑 수교되지 않았습니까? 9월 말에 와서 며칠 만에 하급하게 본토에 점을 보냅니다. 조선에 살 물건이 없습니다. 우리 그거 살 돈도 없고 이 나라에 살 물건이 없습니다. 괜히 왔습니다. 조선은 미국에게 경제 가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시장을 보더라도 한반도가 전쟁적 가치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20년 직후에는 바다와 하늘에서 미국의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굳이 육군을 주둔시켜가지고 인명피해를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다고 이제 적국이 점령하는 것도 좀 그렇지 하니까 강대국 공동관리 하자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미국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이게 이른바 신사통치였죠. 그 방해하는 이승만은 해넘는 이후에 몇 달 동안 미 국무부가 귀국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여운형이 거국준비위원회, 박근혜 인공 난리 치고 있는데 못 가고 있다가 몇 달 만에 하지 점령부 사령을 하고 메가더의 도움으로 갑니다. 한국에 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승만의 큰 도전들이 있었죠. 첫째는 이제 미국 한국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려는 것을 맞서 싸웠고, 두 번째는 김일성 박한영하고의 유연 사태, 이걸 충돌을 졌고, 거국 이후에도 한미당 민주주의만 기득권 세력하고도 또 추진을 벌여냈습니다. 이승만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이 한 거 많아요. 근데 이 세 번의 싸움에서 이승만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노동력은 국민적 인기입니다. 45년 8월에 독립을 나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승만이 1등이에요. 그 1년 후에 여론조사 빼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없이는 어떠한 정치 세력도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승만이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집권을 했고 집권 기간 동안 크게 보자면 이런 일들을 했어요. 토지개혁은 이 전쟁 이후 어느 나라에서나 시도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에서나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방된 국가의 입법권을 쥐고 있는 기득권 지금 지주의하는 데입니다. 자기 기반의 경제 토지를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조봉암이라는 공산주의 출신을 등용을 해가지고 해다가 조봉암이 일찍 낙마하는 바람에 이승만이 무기 힘으로 끌고 와서 불법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토지개혁에 성공하고 나니까 실질적인 식물 해방이 되고 백성이 시민으로 민주 시민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토대는 토지개혁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경쟁이 있던 상품이 중석 보호 사이트였는데 이거를 광산화 그다음에 일제시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수년간 수출 1위 품목을 만들죠. 그리고 태백 지역에 석탄이 있는데 태백 산맥을 관통하는 열차, 철도는 일제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강행해서 성공시켰고 철강 공장을 설치할 때 미국이 참 한심히 하는 거냐.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리고 철강 시멘트 필요 이런 거 우리가 일본에 돈 지원해가지고 만들면 너희들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같은 돈으로 두 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공장을 세우고 한국의 그 생산품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승만이 싫다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하지 않으면 우리 독립한 아니다고 하면서 정부의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한중공업을 만듭니다. 이게 어디냐면 인천제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천제철이 없었으면 박정희 정권 때 포항제철을 만들어봐야 만들 사람도 없었고 운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 시멘트 공장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이 돈을 안 주니까 유엔을 설득을 해가지고 문경에 시멘트 공장을 세웁니다. 자, 이쯤 되니까 미국도 할 수 없이 비료 공장에 동의를 해요. 대신에 방화 부담을 해가지고 충전 비료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 젊은 학생들을 무지하게 많이 연수를 유학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한국 원자력 산업을 만들죠. 그래서 그 이 대부분이 이승만 지금 뒤에는 빛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박정희 정부 시대에 펜타이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뭔가 기반이 있었다. 그 기반을 언제 만들었냐?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다. 물론 이승만 정권 때 실적 많았죠. 동시 정권이었고요. 그래서 사회혁명이 일어나죠. 쫓겨납니다. 당연히 쫓겨나야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쫓겨날 때 당시 신문들은 지금 10년간이나 집권을 했으면 돈만 챙겼을 거야. 나도 총지 받는데 많이 모았겠지. 얼마나 모았을까? 한 2천만 단위 모았을 거야. 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반은 뭐 책임공사라는 아니라 내가 워낙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하면은 동물이 돈을 내줄 것이다. 2,000달러도 썼어요. 그 저기 하와이에 가가지고 여기 그 동포가 빌려준 집에 살다가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입원시켜줬고 나중에 프란치스카가 이 집도 빌려주고 그 종업원 직원 숙소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가져가는데 그 오스트리아 친정에서 옷을 보내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옷장을 썼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2천만 달러 있다고 한그 언론은 한 번도 사과나 정도 보도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1962년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반대가 심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가 사회장 국가장으로 못하고 개인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그 개인장 장례식에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 거부 대통령이 가는 길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시 신문기사에 보면은 이제 이 거리가 눈물바다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라만전했던 그분의 일대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한권 쓰고 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꼭 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책 제목은 세월의 연구의 이승만이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치시면 반갑습니다. 꼭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계신데. 지금 감독님. 그래요. 예. 혹시 이게 여기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을 보신 분들 질문하셔야 됩니다. 김구 선생하고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승만하고 김구는 너무 닮았어요. 이제 뭐 집안, 기업 환경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거 있는 게 김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상임시청부에서 이동기 국무총리가 이제 고려원 사장 하임사이다 당수였는데 꼬셔요. 김구자 사회주의 합시다. 그러니까 김구가 물어보거든요.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지시한 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양반 저기 뭐 공산주의가 우리 하여 뭔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우리한테 간섭해? 싫어. 그리고 이제 원수가 돼요. 그리고 공산당하고 그 갈등이 이 양반은 해결책이 들어오는데 총을 쏘는 거거든요. 나중에 김일성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닌데
김구를 일으켜서 한 얘기가 저자는 우리 동포를 얼마나 많이 쏴 죽인 놈인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죽이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그리고 이제 김구는 겸손해요. 너무너무 겸손해요. 지하시정 겸손한 게 안창호가 임시정부 상임 임시정부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안창호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기 나 문지기 좀 지켜주세요 그래요. 김구가.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가 그래, 내일 봅시다 그러고 내일 이제 그다음 오니까 경찰국장을 줘요. 경찰국장을 불러요. 그랬더니 나 경호원하겠다 그러니까 나이 한 명이 경호원하면 그러니까 수위하면은 젊은 차장들 싫어해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해방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누가 이제 김구 대통령이라면 아니라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나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건국 몇 달 전에 남북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참 저도 궁금한데 얘기 추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서영애라는 아주 프랑스에서 활동한 천재 한인이 있었고, 그리고 주간시대라는 간첩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 김일성이 선생님이 출마하신다면, 선생님 지도된다면 양보하겠답니다. 김구 입장에서는 내가 나서면은 조국이 쫓기지 않고 하나라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포기 안 했어요? 그 템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해외에 계신 우리 멤버님들 그리고 지방에 지금 질문을 먼저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마이크 오프하시고 질문 해주시죠.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일단 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는 저희 멤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구 암살에 대해서